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거운 얘기부터 조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슈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 얘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거부터 하는지는 눈치채시겠죠. 그 인국공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번 주에 가장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사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졌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헤드라인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도 좀 많았었고요. 사실 이 부분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촬영도 하고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취업 강사로서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든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세하게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걱정인 거고 어떤 부분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건 맞는데 되어 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가짜 뉴스들이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좀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개인적인 갈등. 그러니까 개인적인 갈등은 1대1로 갈등이 있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내적 갈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즉 개인의 내적 갈등과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갈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 내적인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나와서 프로이트라든지 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억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투사, 반동 형성, 합리화, 주지화, 자아 방어 기제 이런 것들로서 사실상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억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놀고 싶어. 그런데 나는 지금 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갈등 요소들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억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면 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우리 딸은 그럴 애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상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고 오느냐라는 거고 집단 간의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건데 이걸 합쳐서 봐야 돼요. 사실은 인국공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집단 간의 갈등이 더 큽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서까지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집단이라는 것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과정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의 과정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정을 벗어난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이 거의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게 여기까지는 자동적으로 어떠한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생겨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내가 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되게 불안정해요. 사실상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느냐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에 의한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에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도 다시 생겨나는 거고,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시 생겨나는 거고, 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생겨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죠. 즉 소속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맞닥뜨려져야 되는데 소속감을 바탕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하면 이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감이 사라져 있는 상태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취준생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분들이실 거예요. 실업자거나.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어떤 소속감을 갖기가 되게 힘들죠. 소속감을 갖기가 힘들다 보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대단히 힘든 거죠.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미래는 어떨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인 내적 갈등이 나옵니다. 개인 내적 갈등이 나옵니다. 개인 내적 갈등이 뭐냐 하면 억압, 그 다음에 부정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난 취준생이니까 놀면 안 돼. 근데 주위에서 노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죠. 돈 쓰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봅니다. 나도 저렇게 돈 쓰고 싶어. 나도 저렇게 데이트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개인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기 스스로 부정을 하기도 하죠. 자기 스스로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합리화라는 것들을 하기도 하죠. 난 취준생이야 라는 것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아주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국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는 분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떤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SNS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알바 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 2년 경력 다 인정받는다. 서영고 나와서 뭐하냐. 인국공 정규직이면 최상위인데 졸지에 서울대급 되어버렸네.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확한 뉴스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족 노조 대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는지를 봐야 돼요. 노조와 취준생으로 붙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을과 을을 싸움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구와 누구가 갈등이 일어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의 갈등.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을과 을끼리 싸움을 붙일 때는 뭔가 뒤에서 헤게모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을과 을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이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넘기기가 두려울 정도로 조심스러운데 자, 갑시다. 이 내용입니다.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 검색 요원까지 214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143명을 모두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800여 명 정도, 즉 2017년 5월 이전에 비정규직이 되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고요.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고, 그 외에 2017년 5월 이후에는 이후 입사자는 공채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취준생분들이 아니라 보안 검색 요원분들에 대한 반발이 좀 거셉니다. 실제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 5월 전에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3년이 넘었어요. 계약 해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옮겨주는 거고, 그리고 그건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해가 풀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노조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인구수가 많으니 노조를 통해서 동일급여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동일급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 4,8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4,8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900만 원 정도인 거거든요. 3,000만 원 정도, 3,900만 원 정도의 연봉인 건데 연봉 협상에서 연봉을 올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왜 잘못된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보안요원입니다. 보안요원 노조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정규직 노조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요원은 경찰청, 그러니까 인국공 소속의 경찰청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어디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경찰청 산하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급여는 인국공에서 주지만은 급여에 대한 제한과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에 의해서 월급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 무근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갑시다. 자, 무엇을 오해하고 있나? 진짜 역차별인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보안요원은 사무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인국공은 사무직 혹은 기술직, 6급 공채 혹은 5급 공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보안요원은 실제로 사무직이 아닙니다. 현장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공채와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파이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원래 그냥 보안요원은 사무직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보안요원을 조롱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안요원이 어느 정도로 근무하느냐면 지금 현재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합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보안요원이 14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원이 없는데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보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거의 10만 명 다닙니다. 그러니까 14시간씩 10만 명을 검사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놓아두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그 다음에 2143명 모두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800명을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은요, 총액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인 거죠. 뭐냐 하면은 보안요원은 사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실제로 보안요원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조롱하려고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분들이 놀고 먹는 알바를 하면서 정규직이 되는 거면 그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실제로 보안 요원분들은 너무나 빡세게 일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14시간씩 근무를 해도 뭐라고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300만 원 넘게라도 받아가거든. 이렇게 해야지라도 비정규직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문제는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어요. 총액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년간은 채용을 적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총액 인건비에 대한 제한을 늘려주면 돼요.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통제는 예산 통제하고 인사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 건 인사 통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산 통제는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통제에서 총액 인건비 늘려주면 돼요. 사실은 대단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인국공이 흑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흑자가 안 돼도 돼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 방안은 대단히 간단한 내용인 건데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단히 민감한 거죠. 총액 인건비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총액 인건비 제한돼 있으니까 석유공 꼴 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유공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서 인원을 줄였죠.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공 꼴 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석유공은 지방공공기관입니다. 인국공은 지방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인천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지방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받는 중앙형 공공기관입니다.
중앙형 공기업인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건 지자체의 통제를 받는 거고요. 이건 정부 통제를 받는 겁니다. 인국공은 정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사실상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라이브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라이브 할 때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선생님 인국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국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하면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현재도 이거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도 항의 댓글들이 올라올 거를 예상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왜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을과 을의 갈등이 돼버리거든요. 어떤 것이든 을과 을이 갈등해서는 안 돼요. 을과 을은 연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쪽으로 언론이든 프레임이 몰아가느냐면 노조 대 취준생으로 가는 거예요. 노조 대 취준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귀족 노조인데 귀족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귀족 노조가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노조는 귀족일 수 없어요. 노동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강경 노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경 노조는 있을 수 있어요. 취준생은 그러니까 이건 거죠. 취준생이 바라보기에 노조는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해라가 되는 거죠. 노조가 보기에 취준생은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양보해라 인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취준생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리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상 공공기관을 준비 많이 안 해본 사람들 또는 제대로 공기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국공을 포기하면 편하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인국공은 원래부터 많이 안 뽑았어요. 아니 이런 거지. 철도공사처럼 1000명씩 뽑아. 1000명씩 뽑았어. 근데 와 이번에 정규직 막 이만큼 해서 총액 제한이 막 이제 100명밖에 안 돼. 100명밖에 못 뽑아. 이러면 문제가 되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정확하게.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 웬만하면 인국공 추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왜 안 해요? 토익, 토스,
자격증이 하늘을 찌르잖아. 그럼 저는 얘기하잖아요. 이거 포기하면 편하다고. 여기 해봐야 직렬별 빼고 전체 50명에서 100명 뽑았던데요. 직렬을 나누면 전체 10명이야. 사무직 10명, 기술직 10명 이런 식으로 갔던데요. 여기서 파이가 확 줄어들지 않아요. 확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콘텐츠진흥원이나 코바코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1명, 2명 뽑잖아. 왜 남동발전을 잘못했다라고 얘기 안 하냐고. 물론 재시험 치지만 제가 라이브 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아마 재시험 칠 것 같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 나 이번에 남동발전 잘 봤는데 재시험 보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동발전은 직원들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얘들이 윤리의식이 없는 거고 얘들 직원들 자체가 취준생들을 깔본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그렇게 한 반에서 개판을 치도록 놔뒀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농발전에 문제가 불거져야 되는데 남농발전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인국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라는 건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인 거예요. 그냥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돼.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돌아가면 안 돼. 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히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정규직만 있는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규직만 있는 거예요. 가장 건전한 사회는 인턴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화 되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기업은 공채로 들어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민간도 지금 공채로 들어가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채를 미루고 있잖아. 수시 채용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다면 수시 채용으로 가려고 할까요? 민간은 왜 수시 채용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인원을 적게 뽑으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전체 총 인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체 총 인원 절대 안 줄어들어요. 수시 채용으로 가잖아요. 1년에 4, 5번 뽑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왜 수시 채용을 할까? 직무적합도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재택근무도. 뒤에 가서 재택근무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고용난과 실업난이 같이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기업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지. 그냥 뽑아서 교육하면 안 돼. 아니라니까. 기업은 전문가를 원하게 될 거고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을 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거지.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면접에서 그런 질문이 제일 웃겨요. 당신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전문성을 쌓았습니까? 자소서 항목에서도 가장 웃긴 말이고 면접에서도 가장 웃긴 말이에요. 왜? 직무의 전문성을 어떻게 쌓아? 그렇잖아요. 아, 또 열받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력 신입.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신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경력 신입은 걱정이 없냐? 그것도 아니야. 여기서 혹시 직장 다녀보신 분? 직장 다녀보셨죠? 걱정 없어요? 걱정 많죠? 무슨 걱정 있으세요? 업무가 다르거나 면접에서 뭐 물어보느냐면 왜 회사 그만뒀니? 이런 거 물어볼까 봐.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 신입이라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경력 있으면 장땡이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 걸 물어보는 사회가 이상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실업난은 전문가나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미스매칭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는 신입이야. 직무 전문성을 키울 여력이 없어.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기업은 고용난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디는 우리는 실업난을 겪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나중에 가면 재택근무에서도 잘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불과 몇 년 뒤에. 아, 갑자기 우울해지네.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럼 뭐가 생겨나게? 양성기관이 생겨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에 대한 양성기관이 생겨나겠지. 여기에 대한. 이걸 정부는 대학교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건 안 되겠지. 왜? 교수들이 이걸 받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교수들이 직무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들은 학자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또 이제 사교육이 발전하겠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업은 전문가나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 대단히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느냐면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얘들이
그만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민간 기업은 빨리 잘리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10,000명을 올려놓고 10,000명 중에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똑같이 교육을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만 명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 1년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약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0명 채용하잖아요. 3년간 보통 3년 동안 교육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00명이야. 300만 원에 10,000명이라고. 그럼 얼마야?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00억이에요. 그럼 3년이면 신입사원한테 들어가는 돈만 900억이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중에서 나머지 9,000명 다 나가고 9,000명이 돈을 까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들은 잘리는 거예요. 나머지 100명 살아남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0명 살아남아서 얘들이 뭐를 해요? 900억 벌어야지. 빚 갚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교육 투자를 많이 했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육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였어요. 그런데 이젠 흐름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대부분 사회에서는 기업에 충성하는 사람들보다 자기의 라이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얘들의 충성도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직무적합도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직무적합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건전한 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인턴을 거쳐 대학교 때 청년 인턴을 거치는 거예요. 청년 인턴을 거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서치의 기간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서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계약직은 2년에서 3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쌓여요? 숙련공이 되죠. 그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담이 없는 게 계약직 왕창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계약 안 하면 돼요. 근데 욕심 생기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계약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사회예요. 원래.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가 뭐를 해주면 되느냐? 뭐를 해주면 되느냐? 임금에 대한 보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얘들 180만 원씩 받고 일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사정 타협을 통해서 계약직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정규직 정도의 80%라도 줘야 된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인턴도 똑같다. 대학생이지만 최저임금제를 안 주고 시키면 안 된다. 최저임금제 정도는 너희들이 내줘야 된다. 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기업 돈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기업은 오히려 여기에 임금을 주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직접 뽑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이거 6개월 인턴 뭐합니까? 사무 보조하잖아요. 계약직은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일하잖아. 그러면 적어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80%라도 주라는 거야. 동일 노동을 하니까. 그럼 80%라도 정규직만큼 주면 계약 기간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 안에서 숙련공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적게 주고 숙련공을 만들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간다고요. 정부에서 할 일은 임금을 보존해 주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요. 정규직만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데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인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너무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리한테는 먹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정규직이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실제로는. 정규직이 많으면 어떻게, 정규직이 많다라는 건 기업이 갑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지들 입맛대로 채용할 수 있다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정확하게는. 이게 NCS예요. 그래서 난립하는 거잖아. 지들 문제 멋대로 내잖아. 그러니까 조악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저는 인국공에 대한 청원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공기업이 문제를 공개해야 되는 거에 청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공개하는 순간 얘들은 조악한 문제를 못 내요. 몇 번의 검증 시스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히려 필기를 면접의 질문을 공개해라가 나와야 돼요.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오류가 있어도 잡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도 어떻게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보세요. 시험지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 한국사 문제 중에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아요. 작년에 서울시 공무원에 막 한국사 문제 막 얼마나 더럽게 나와요.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작년에 9급 군무원 문제인가 공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군무원 국어 문제, 저는 국어를 관심을 두니까 군무원 국어 문제에 뭐 나왔더라? 연암일기 나왔어요. 연암일기 원본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이게 연암일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연암일기는 교과 과정에도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내면 안 돼. 그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게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야.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개 안 되면 사교육 기간은 훨씬 좋다? 왠 줄 아세요? 오래 한 놈이 권위를 가지거든.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나를 못 따라온 이유가 뭐야? 15년 했잖아. 공기업 강의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했다고요. 여기에 권위를 가지거든.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디스하네? 공개가 안 되면 사실 사교육 입장에선 진짜 좋아요. 권위로 몇 년 갈 수 있으니까. 실력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제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인 거죠. 인국공은 여러분들은 14도 돼요. 또는 내가 진짜 인국공을 원픽했던 사람들. 난 진짜 인국공 갈 거야 라고 원픽하신 분들은 14도 돼요. 왜냐하면 당장 총액 인건비를 증액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실제로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난리를 쳐서 총액 인건비를 금방 올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거 봐라, 우리 안 줄었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되었건 인국공을 원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이것. 그러나 공기업을 그냥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비정규직들도 정규직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의 파이는 적어질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구조상 다른 것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왜 철도공사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승무원분들 있잖아요. 승무원 비정규직 분들, 이 비정규직 분들이 코레일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코레일에 소속되어 있었던 분들인데, 승무원이 코레일에 소속되어 있어서 했었던 분들이야.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었다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2년 뒤에 뭐를 했어요? 2년 뒤에 정규직으로 돌려준다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총액 제한이 걸려가지고 너희들 못 돌려주겠어 하고 얘들을 다 잘랐어요. 다 잘랐어요. 이게 불법이었거든. 근데 박근혜 정권 때 눈 감았었잖아.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와서 뭐를 했어요? 복직시켜라. 그래서 어디로 복직시켜요? 코레일 유통으로. 왜? 얘들하고 계약서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생각보다 악랄한 수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발 우리 을끼리 싸우지 말자. 을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왜냐하면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될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시사인문학을 하는 이유예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둘리고 뭔가에 휘둘리다 보면 바보 된다고. 세상을 똑바로 봐야지. 세상을 똑바로 봐야지. 그래서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마 또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재택근무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백신 개발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돼야 끝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8월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내년 8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 7, 8월 달에는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더워지니까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10월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그 전에 저는 제발 백신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마스크가 좀 익숙해지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도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재택근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재택근무가 주목을 받으면서 노사에서 곳곳에서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예견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가 기업 대응 현황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3, 4월보다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된 건 45.2%, 그리고 3, 4월 달과 비슷하다가 46.3%, 개선됐다는 8.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됐거나 아니면 비슷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재택근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재택근무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노사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자, 보세요.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 노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은 그 첫 번째 철학자가 마르크스예요. 노동에 대한 착취, 노동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르크스란 말이에요. 원래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의 경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위에 정치, 문화, 그다음에 뭐 사회 이런 것들 밑바닥에 하위 부분엔 경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정치도 경제의 일환이고 문화, 사회도 전부 다 경제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거는 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마르크스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르크스의 자본론, 경철수고, 그 다음에 독일 보나파르트에서의 18일 이런 대단한 저서들이 있어요. 자본론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딱
10장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마르크스를 절대 빨갱이라고 부를 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레닌이 얘기했던 공산주의도 또는 유럽에서 그때 당시에 날리던 사회주의조차도 마르크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마르크스의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마르크스가요. 사회당이 프랑스의 사회당이 창설할 때 마르크스를 인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반박을 해요.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냐고. 엄청 반박을 해요. 내 책 똑바로 읽으라고. 아니 겁나서 누가 댓글에 빨갱이라 쓸까봐 겁나서. 자, 가자고.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선 이거예요. 자, 원시 공산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합시다. 재밌을 거예요. 원시 공산제가 있는데 이 원시 공산제는 무계급이에요. 무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공산제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스머프 마을. 스머프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도자 한 명 딱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노동, 공동분배. 그러니까 공동노동, 공동분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스머프 아세요? 스머프 만화 본 적 있으세요? 알고만 있어요? 어떻게 알지? 아, 영화로도 나왔구나. 그 영화는 사실상 정확하게 스머프 마을을 대변해 주지는 못해요. 뭔지는 아시죠? 파랭이 애들. 그죠? 그 스머프가 보면 뭐 공산주의를 얘기한다 뭐 되게 많은데 정확한 그 마을 자체가 원시 공산제예요. 파파 스머프라는 중심축이 되는 족장이 한 명 있고 족장이 있고 그리고 얘들이 뭔가 식량이 생기면 광장에 다 쏟아져요. 되게 재밌어요. 항상 파파 스머프가 애들을 모이게 하는 광장이 존재해요. 오케이? 존재하고 여기에 파파 스머프가 있는 거야. 아무튼 그림 못 그려. 자, 파파 스머프가 있는 거야. 파파 스머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파파 스머프가 광장에 식량을 쌓아두고 분배하는 거예요. 노동할 때 전부 다 와서 협업하고. 그게 원시공산제거든. 자, 원시공산제는 그러다 보니까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로 나눠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시공산제에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진 않아요. 생산량이 늘 수가 없어요. 소비량이 더 빨리 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걷고 실제로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고 또는 농사를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 얘들을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어찌됐든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건 소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생산물이 어떻게 돼? 모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의 의미를 가지는 거지.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내가 이거 시사인문학 하면서 이거를 이만큼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어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노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오해를 당할까 봐.
전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원시공산제에서 전쟁을 해서 영토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영토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 부족들은 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안 되지. 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땅이 좁아서 여기까지 넓혔는데, 그래서 여기에 부족을 흡수했는데, 우리 같이 잘 살아볼까? 인구는 어차피 또 증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은 뭐를 해야 돼요? 소비보다 생산을 더 많게 해야 되죠. 이 땅에서는. 여기 땅에서는 생산보다 소비가 많겠죠. 그럼 얘들을 뭘로 만들면 돼요? 노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고대 노예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노예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제가 움직이느냐예요. 여기서는 인구 증가,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개념이죠. 이것도 이제 고대 노예 사회로 가요. 자, 고대 노예 사회로 가면서 노예와 자유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자유인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얘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 권력자들은 영주가 되기도 하고 귀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못 번 사람들은 그냥 농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계급이 부에 의해서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죠. 왕이 절대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는 귀족들과 왕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재산 다툼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하잖아. 걔가 정복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정복전쟁을 했는데 걔가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정복전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루이 15세가 등극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러면 루이 16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루이 15세 때 프랑스 경제가 파탄이 나요. 그러면 왕권이 귀족들한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직 건재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을 엄청나게 꾸며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망하는 징조인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신라. 나 진골이야, 나 성골이야 하면서 금으로 된 집들이 있었다 그러잖아. 역사서에 보면. 아니, 금으로 된 귀한 집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안 가. 진짜로. 그러니까 향락에 취하는 거잖아요. 포석정. 포석정은 최고인 거죠, 이거는. 안압지. 이건 최고인 거죠. 그거잖아요. 술 돌려먹기 아니야, 이거. 술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 아니야. 그 주지육림하고 뭐가 달라. 말 그대로 경주 안에는 주지육림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귀족들이라든지 왕가들이 그렇게 방탕해지면 망하는 지름길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돈으로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과 권력으로. 돈이 곧 무엇이 되었다? 권력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봉건 영주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이 봉건 영주 사회에서 뭐를 겪으면서 1차 산업혁명기를 겪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바로 노동자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노동자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재밌는 겁니다. 노동자가 생겨났다는 건 자본과 노동이 교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본은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 노동은 노동자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르크스는 얘기하죠. 지금까지 보았을 때 누가 소외를 받기 시작했느냐면, 힘에 의한 지배 논리에 의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늘 끊임없이 약탈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서는 누가 약탈을 당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끊임없이 자본가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약탈을 당하느냐? 자본가가 있어. 자본가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가 있어요.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노동력,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노동력을 원하는 거예요. 노동자는 무엇을 제공하느냐면 나의 노동의 가치를 제공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노동을 제공한다고. 여기에서 차이가 쫙 벌어지는 거죠. 노동을 제공한다라는 말 뭔지 아세요? 노동하는 거, 생산물이 많이 만들어지든 많이 안 만들어지든 상관없는 거야. 내 노동 자체가 신성한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 노동 자체가 가치 있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의 갭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자는 끊임없이 소외된다. 노동자가 소외되는 순간 경제는 돌지 않는 거죠. 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도기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공산주의 사회가 나오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는 무슨 계급으로 간다? 무계급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공산주의, 커뮤니즘, 우리가 커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를. 그게 공동체 사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되어지지 않은 어떠한 커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올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유경제가 커뮤니즘이잖아. 말이 좋아 공유경제지. 너와 내가 함께 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커뮤니즘이지 뭐야. 공동체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공동체주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동산업체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동산업체주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지. 봐요. 자본가는 노동력을 원하고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죠. 그래서 협상 본 게 뭐냐 하면 시간과 노동을 교환시키는 거예요. 네가 몇 시간 일하면 얼마를 줄게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재택근무로 인해서 뭐가 깨어지느냐 하면 시간과 자본이 바뀌는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던 1760년대 이후, 그러니까 1760년대, 1800년대부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800년대부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럼 1800년대부터라고 하더라도 지금 몇 년이야? 몇 년이 지난 거지? 거의 한 220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200년 이상이 지난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간과 자본은 깨어지는 거예요. 재택근무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이 갈등, 노사의 갈등은 반드시 초반에 자본과 노동력과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력과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재택근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노동의 신성함과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 노동은 열심히 하는 것이다와 그리고 노동은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거야. 재택근무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재택근무를 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느냐 하면 봐요. 예전에는 시간과 노동이 교환됐었다면 이게 딱 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과 노동이 깨어지는 거니까 뭘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결과물로. 생산물, 결과물로 나의 실적이 충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이제 무엇과 교환하느냐 하면 결과물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결과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 오버워킹이 돼요. 시간 제약 안 받아요. 늦게 일어나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일어나도 되지. 너무 당연히. 근데 문제가 생기죠. 늦게 일어나도 되지만 오늘까지 해야 될 걸 다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일주일 안에 실적을 내야 된다면 일주일 안에 실적이 안 나온다면 나는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사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사측은 결과물을 가지고만 얘기해요. 이거예요. 아까 노동력과 노동.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요. 사측은. 근데 노동자는 나 열심히 했다 이거야. 열심히 했어. 실제로도. 근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건 어떡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사측 입장에서는 네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건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오버워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협업. 협업이 안 되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자본과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개인의 능력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협업 체계요? 협업 만들 수 있죠. 온라인 협업 체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온라인 협업 체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온라인 협업이 가장 투명해요. 엄청 투명해요. 온라인 협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공동 문서를 만들어 봐. 공동 문서를 만들면 문서에 참여한 사람을 싹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또는 화상회의를 해. 화상회의를 하면 화상회의는 녹화가 가능해요. 왜? 돌려보기 해야 되니까. 돌려보고 중요한 것들 다시 짚어야 되니까. 그러면 회의에 참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도 재택근무하면서 엄청나게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얼마만큼 써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조직이 경직되어 있었길래 회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겼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상사의 성추행 발언들이에요. 화상회의를 하는데 제일 많이 얘기한 말이 그거였대요. 너 집에 남자친구 와 있지 지금. 남자친구하고 뭐 했어? 그걸 왜 물어봐? 남자친구 있든 없든 회의에 참여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유연하지 못한 사고인 거거든요, 이게.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 집에.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지는 집에 가면 부인 있잖아. 그러면 일 안 하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조직이 보수적이면 이 재택근무를 못 따라가요. 너무 당연히. 왜? 옛날 구시대적 마인드는 이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얘가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시프트 탭이에요. 아시죠? 알트 탭이에요. 시프트 탭이에요. 맥은 시프트 탭이거든. 알트 탭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뭐다? 알트 탭. 뒤에서 누구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알트 탭.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야. 왜? 앉아만 있어도 시간 단위 노동이면 앉아만 있어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는 거야? 야근까지 하면 이 사람은 회사에 충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경직된 거야. 이런 거예요. 능력은 좀 없는데 회사에 열심히는 나와. 능력이 없다 보니 칼같이 퇴근도 못해. 정시 퇴근이 안 돼. 맨날 8시, 9시까지 남아서 잔업하고 야근하고 그러고 집에 가. 또 부지런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도 엄청 일찍 오네. 근데 또 얘는 약간 결벽증도 있어서 책상도 엄청 깨끗해, 깔끔하고 옆에 부장 책상까지도 싹 다 치워주는 애야.
근데 실적은 잘 안 나. 또 한 친구는 손만 대면 다 잘 돼. 근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아파. 그럼 맨날 병원이야. 맨날 조퇴고. 언제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희한하게 뭔가를 해. 잘. 그리고 사회성도 안 좋은 것 같아. 막 뭐 부장이 시키면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냥 지 혼자 지 할 일만 해. 기존의 20세기 또는 경직된 조직에서는 전자의 사람을 더 좋아했습니다. 전자의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따지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자이다 보니까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후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판가름이 어디서 나느냐면 재택근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면 누가 제일 불안한지 아세요? 관리자들. 왜 관리자들이 불안할까? 관리자는 왜 관리자냐면 회사에 모여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는 회사에 안 모여도 되니까 관리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관리자가 불안한 거예요. 새로운 협업 체계, 온라인 협업은 매우 투명해집니다. 매우 투명해집니다. 공동 문서를 만들어요.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부분 그거 태그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화상회의하면 누가 더 참여를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지 녹화본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시간을 때운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빠른 속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재택근무로 바뀌는 건 그냥 단순히 재택근무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본질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노동에 대한 본질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과 협업의 의미는 바뀔 거예요. 소통은 문서 위주 그리고 영상 위주의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글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4차 산업혁명에서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능력이 될 겁니다. 공감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진짜 글 쓰는 능력입니다. 말하는 능력, 논리 있게 말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메일 자체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회사의 공간도 변화하겠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굳이 회사를 크게 지을 이유가 없으니까.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출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오버워킹이 심해요. 제가 한때 유튜브를 할 때 지금은 제가 안 두는데 편집자를 두고 한 적이 있어요.
편집자를 두고 했는데 저는 편집자가 굳이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왜냐? 편집자는 그냥 편집자지. 내가 촬영해서 내가 구글 클라우드에 올려주면 그럼 걔는 그걸로 다운받아서 편집하면 되는 거거든.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출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는 했어요. 언제까지다? 언제까지 올려야 된다? 그럼 언제까지 올리려면 저한테 컨펌까지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그 올리기 이틀 전에는 저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죽어나는 거예요. 일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차려놓고 걔가 편집을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랬을 거예요. 야야, 그래 오늘까지 꼭 안 올려도 돼. 내일 올리자. 와,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악독한 사장 같다. 그럼 내일 올리자.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결과로밖에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니? 아, 뭐 바빠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내일까지. 그러면 이제 저의 판단은 어떻겠습니까? 일 안 한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자하고 일을 안 해요. 편집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공간이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협업 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협업 툴, 협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이냐. 바로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하고 어떤 사람을 이 사회에서 원했느냐면 호모 이코노미쿠스예요. 경제적인 인간.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는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해서 이타자리형 인간. 그럼 이타자리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인데 창의력을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이 협업 능력은 다른 협업 능력이 아니라 비대면 협업 능력. 이것이 미래의 인재를 좌우하게 될 어떠한 하나의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대단히 재밌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대단히 재밌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가 노동의 본질이 변해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되게 특이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사회 변화거든요. 52년생 장명숙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죠. 혹시 아세요? 많이 보셨나요? 뭐 알고만 계시고 보셨나요?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멋있다. 뭐가 멋있을까? 전문적이기도 하고 세련되고. 그렇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명품 쪽의 디자이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이게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노인분들이 세련되져 가고 있거든요. 세련되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노인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원하고 있는 거죠. 삶의 지혜와 철학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저도 계속 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삶의 지혜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저는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철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온 거예요. 철학할 시간 없이 또는 뭔가 생각할 여력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로나 때문인지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인지 사회가 느리게 가기 시작했어요. 순간 살짝 멈춰서 느리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 때문일 수도 있느냐면은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서 뭔가 특이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산업 자체도 좀 지루하게 가고 뭔가 약간 지루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언제적인데. 아마 2015년, 2014년 이랬을걸? 2015년 이랬을걸?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는데 무슨 특이점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이 살짝 느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안 오셨을 건데 내 삶이 살짝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라는 철학적 사유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짝 느리게 움직이는, 전 세계가 살짝 느리게 움직이는, 막 숨가쁘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철학이 필요한 시대를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힐링이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뭔가 힐링이나 고민 상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굉장히 철학적 질문들이 많아요. 나 이렇게 있는데 상사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끝에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죠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식으로 처세를 해야 될까? 처세술이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처세를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보면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지금 뒤에 항상 읽을 거를 드리잖아요. 읽을 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었던 건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또 종강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뭐 근데 여러분들은 종강에 큰 의미는 없잖아. 그냥 한 주 쉬고 또 나오는 거지 뭐. 종강에 큰 의미는 없잖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를 드릴 거냐면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서 대단히 철학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소위 말해서 진짜 인생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문학 책을 냈을 때 자기 고백처럼
그 인문학 책 앞머리에 어떤 얘기를 썼느냐면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알고 있었던 어떤 할머니와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그 인문학 책을 낼 때 철학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책을 낼 때 서두 부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에는 장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냥 난전에서 물건 파시는 할머니셨는데 그분에게는 니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으로 배운 것들을 이분들은 살면서 배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철학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다음 주부터는 철학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갈등 또는 개인적 갈등은 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요소이고 이거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절대 을과 을이 싸우면 누가 웃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냥 길을 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그림 하나로 마무리를 할까요? 이거 저희 집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희 집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저희 집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이건 화조화라고 합니다. 화조화라고 해서 말 그대로 꽃과 새가 있는 화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미술인 거고요. 현대미술인 거고 우리 집에 걸린 그림 중에서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보여주느냐면 화조화가 원래 민화로 행복과 화합을 가져다 주는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조화를 이렇게 집안에 걸어 놓으면 가족이 화목해지고 화합을 하고 행복을 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 심각한 갈등 상황, 뭐 남북 갈등들도 있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냥 생각을 했죠. 이 화조화를 보면서 좀 화합을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어떤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신의 작가예요. 신의 작가의 제가 되게 유명한 작가 작품은 못 사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냥 신의 작가의 작품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복과 화합을 가져다 주는 화조화 저희 벽에 걸려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딱 화합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늘은 소개를 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학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경제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오늘 양적 완화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시간이.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고 양적 완화는 다음 시간에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또는 우리나라 양적 완화 한 번 더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